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최광기입니다. 오늘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사인싸의 진정한 에이스로 올라가고 있는, 거듭나고 있는 김현희 기자 함께 해주셨고요. 제 얘기였나요? 네네네. 그렇죠. 중심에 서고 있잖아요. 시사인의 에이스 기자를 모셨다고 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에이스가 아닌 대가지, 대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에이스라는 어떤 네. 그런 호칭으로도 모자란 그렇죠. 네. 분을 모셨죠. 이제 그 고정 자리가 되더니 자기가 고정인지 자기가 중심인지 에이스인지 잘 모르고 있지만 알겠죠. 차츰. 네. 그리고 시사인의 터줏대감이시고 또 우리 한길을 걷는 외길 인생 남문희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오시면 늘 이슈가 폭발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일단 이제 지난 8월 2일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이제 취하면서 네. 우리도 이제 지난 8월 22일이었죠.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이 보수 언론등에서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이었던 이제 미국과의 관계, 즉 한미 관계까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내지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미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소미아 기사를 이제 써주실 기다렸는데, 남문희 드디어 이제 써주셨어요. 네네네. 정말 이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수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뉴스만 듣고 있으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기울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이랬을 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의 이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네. 지소미아가 뭔지부터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소미아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안보 분야의 화이트리스트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수출 규제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본이 그 안보 우호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정한 안보 우호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과거 그 이제 보통은 건대 건으로 한 건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심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안보 우호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화이트리스트, 이건 백색 국가다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한 번만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그냥 좀 풀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소미아라는 것도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할 때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교환을 할 때 그런 게 없으면, 지소미아라는 제도가 없으면은 교환할 때마다 보안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내가 제공한 그 군사 정보를 제3국에 유출을 하거나 이거를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서로 보안각서를 쓰게 돼 있는데 그럼 또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A와 B라는 국가가 이제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지금은 이제 우리 1년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서로가 그 교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지고 보호를 한다. 군사정보 보호잖아요. 보호를 한다는 하나의 협정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2016년 11월 22일 날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제 어수선할 때 이제 그냥 그 우여곡절 통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벌써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연장을 계속 해왔는데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를 그 안보상의 우호 국가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백석국에서 제외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를 안보상의 우호 국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안보상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통 올해 11월 22일까지가 이제 시한이에요. 네. 그때 와서 이제 11월 23일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돼. 다음 차순으로 넘어가겠는데 네. 보통 종료한 3개월 전에 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이 우리를 안보상의 비우호 국가로 규정했으니 우리도 네. 이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시사인에서 커버 스토리로 이 이슈를 이제 다루게 됐는데, 네, 네. 그러니까 노 지소미아 이게 선언한 이유를 네. 제목으로 이제 달았어요. 예, 뭐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 주로 네. 이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의 반응을 위주로 이렇게 그렇죠. 다루면서 네. 미국 내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부각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이 뉴스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은 불안감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시사인 기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룬 것 같던데, 네. 뭐가 이제 좀 다른가요? 쓰시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한미 간에 네. 이제 그 한미 관계가 지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예,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네네. 그러니까 주로 국무부나 국방부가 이제 실행부서, 최일선 실행부서, 예. 우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 뜻이 잘 관철이 안 되거나 그러면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게 이제 언론의 문제고, 그럼 네. 주로 보수 언론이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소재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미 관계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상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일단 최고 결정권자니까요. 최고 결정권자인 네.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쓴 기사는 사실은 이제 주로 언론들이 얘기하는 국무국방부의 관계가 거의 반응이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을까?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무국방부의 한국에 대한 불만하고 같을까? 네.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가장 트럼프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의 어떤 그걸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쓸 때 그 당시가 이제 프랑스에서 네. G7 그 회의가 있었어요. 네, 네, G7 네.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 미일 간에 8월 25일 날 미일 간에 이제 정상 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미일 무역 협상 관련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걸 유심히 보면서 야, 그 일본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거의 뭐 간을 빼두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G7회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죠. 한마디 해달라. 한마디가 없어요. 일본의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아베 총리가 그 G7 회담에 간 시점이 우리가 8월 22일 날 G7 종료를 얘기했죠. 맞아요. 네, 예. 바로 직후에 바로, 아베가 이제 G7 회의 참석을 하기 위해서 그 총리 공간에 나와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 언론들에 의해서 딱 포착이 네, 네. 되는데 한마디도 없이 아주 얼굴이 그냥 정말 그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갔던 거예요. 그 정황은 이제 일본은 그 당시에 그렇죠. 한국이 절대 이거 G7이 종료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미국의 아까 말한 국무국방부에 엄청 로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국을 뜯어 말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뭐 한국에서 뭐 협의하자 뭐 해서 응할 필요도 없다. 거의 그냥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자기들은 미국만 얘기하면 된다. 그랬는데 한국이 딱 종료해버리니까 그렇죠. 너무 놀란 거죠. 사실 종료하면은 더 손해가 나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일 간의 안보 문제 핵심이 뭡니까? 북한의 미사일 문제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을 쓰면 발사 시점 정보를 우리가 먼저 포착하게 돼 있어요. 일본은 그걸 몰라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든 중국과도 계속 영토 분쟁이 있고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대륙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정보 공유가 예, 예.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러시아 그 비행기가 음. 독도상국을 날아갔을 때 네. 사실은 과거에도 러시아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은 제일 먼저 한국에서 먼저 캐치를 해갖고 그 정보 공유를 해야 그렇죠. 일본에서 대응을 할 수가 음. 있는데 금년 초인가 한번 한국에 그때도 한일 관계가 안 좋아갖고 한국에서 정보를 안 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일본이 무슨 책각을 했냐면 자기들은 미국의 그 국무부 방관 얘기하면은 한국어 얘기할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거의 약 올리다시피 한 거야. 니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그렇죠. 한국이 그냥 딱 치고 나오니까 너무 놀래갖고.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아베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 프랑스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들고 늘어져야 돼.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타난 게 8월 25일 날 바로 이 미일 무역회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회담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지소미아 한일 군사 그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국내 보도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무부나 이제 국방부의 입장, 그렇죠. 그 실무부서 입장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견해만 있는데 사실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소미아 종료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그렇죠. 마지막 판단과 결단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예. 미국도 예. 그 트럼프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네. 이번 기사 이제 핵심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본도 트럼프가 뭔가 한마디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처럼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트럼프는 전혀 예.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제가 먼저 일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부터 간단하게. 저는 사실 네. 이게 국제뉴스에서 이렇게 부각된 거를 못 봤거든요. 그렇지. 이 사료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일본에 판매하는 그 네. 협정을 네, 맺은 네. 거를. 근데 이거를 남문희 선배가 이렇게 딱 포착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이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8월 25일 날 그 미국 그 미일 간의 네. 그 미국 그 기자회견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무역 협상이 금년 5월인가 하기로 돼 있다가 일본이 참여연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제 그걸 참여연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했어요. 불리할까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준 거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상 간에 서로 이제 큰 틀을 서로 합의를 하기로 한 건데 네. 근데 그거를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합의 내용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좋은 얘기를 빨리 발표해야 된다고 해서 네. 그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은 전혀 준비도 안 돼요. 그럼 좋은 얘기가 뭐냐? 바로 그 미국의 그 사료용 옥수수가 네. 지금 그 쌓여있는 게 275만 톤이나 쌓여있대요. 그게 원래 이제 중국이 사기로 했던 건데 네네네.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공개품이 떴어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텃밭이잖아요. 농민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일본이 사기로 한 거예요. 275만 톤이나 사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뉴스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지지자들한테 내가 드디어 이렇게 팔로가 열렸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게 뭐냐면 이 275만 톤이면은 일본의 한 해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건데 이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 네. 이걸 보관할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예? 그래서 이걸 발표하는데 이제 아베 총리가 이거 원래 발표 안 하고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느닷없이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사실 민간에서 사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일본의 민간은 참 정부 말을 잘 듣는다 하면서 이렇게 거의 비하성 발언까지 해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더 문제는 이게 사료용인데 먹일 수가 없어요. 가축한테. 왜 그러냐면 그게 도대체 무슨 옥수수인가요? 저도 이거 사료도 쓸 수 없는 옥수수는 도대체 왜 그러냐면 뭔가요? 이게 사료용 옥수수라는 게 되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네. 잎과 줄기와 나다를 베어갖고 이렇게 한 게 이걸 조사료라고 그러고 이 알맹이, 영양가 높은 알맹이만 모아놓은 거를 농무사료라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가축한테 먹이려면 요거를 반반씩 섞어서 먹여야 되는 건데 네네. 지금 미국에서 파는 275만 톤은 농무살이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요것만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 가축이 살이 찌고 병에 약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것만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걸 들여다 놓고도 저 공업용으로 어떻게 좀 써야 되나 이러고 그러니까 신발 한 짝만 산 그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격인 거죠. 황당한 거죠, 얼마나 지금. 아베가 급했으면 네, 사실은.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어. 거.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 지금. 하토야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저 쥐의 못덩어리인데 네. 저걸 왜 그러니까. 사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정상간에 이건 만나는데 우리 같으면은 쉬운 말로 똥줄이 단 거지. 네, 우리 같으면 조중동 장한당 해갖고 거의 탄핵감일 텐데. 아, 나 근데 이렇게 요즘 듣던 뉴스 중에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거 너무 황당하죠. 아, 너무 나 진짜 황당한. 메롱메롱 네. 쌤통 막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그런데요. 그 이래갖고 사실 27자 마이니치 신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이 아베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를 무기로 삼아서 여태까지 응? 이제 좀 자기가 트럼프하고 가까다 이걸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이번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베가 트럼프에게 농락당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 완전 아니죠. 한두 번이 마치 이렇게 아니죠. 동네 형 허세 네. 떨듯이 있잖아요. 야, 네. 너 얼마나 우리 집에 형 있는 줄 알아? 큰 형이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게 유치찬이야 하고 진짜. 하려고 할 때마다 트럼프가 너 누구냐?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런 건데 이번에도 아주 여지없이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때린 거고 더구나 지금 일본은 뭐 잘 나가고 있다 맨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10월부터 10월 이기설이 있어요.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엔조로 여태까지 아베노믹스라는 게 엔조로 해서 네. 그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버텨온 건데 네.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엔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국제적으로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그쪽에 많이 투자 자금이 물려갖고 엔고가 지금 엔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예전에 그 125엔인가 달러당 네. 그 아베노믹스 한창할 때 그런데 8월 초에 109엔에서 지금 8월 13일 나오니까 105엔까지 지금 확 치고 그러니까 그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그거를 내수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10월 1일부터 지금 소비세 네. 소비세가 8%에서 10% 올라가요. 소비세 올라가면 악재가 일본은 겹쳤네요, 여태까지 경제. 소비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한일 간의 그 진국 분쟁으로 우리 불매운동에 좀 국내 외적으로 위기네요. 관광 절벽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중고죠.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수출 규제를 친 거는 자기들 경제가 잘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절박한 그러니까 상황으로 정말 반전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오판을 하고서는 반전을 하고 있는. 우리가 8월 20일 날 발표하고 8월 23일 날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G7 가기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자. 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한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보긴 뭘 봐. 그냥 말은 맨날 보고 좀 보자 이런 얘기는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게 좋아하는 네? 단어들이 있어요, 네. 진짜. 그럼 이제 아베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해주니까 아베의 심지어. 기관지 요미우리하고 상케이가 사실 뭐 만찬석상에서 트럼프와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흠담을 했다 뭐 이런 기사를 냈는데 그 가장 치졸한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 나라의 두 신문은 기관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는 가짜 뉴스를 너무나 많이 해서 아무도 안 믿어요. 가장 극우 성향의 이제 네. 일간지죠, 일본에서. 만약에 그 정도 트럼프가 발언했다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마이니치나 아사히에서 보도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오 진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 두 신문이 보도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아베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위로하는 내부용 이제 기사로 이렇게 립서비스 기사. 립서비스로 동네 건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런 큰 상황이 형님이 왜 우리 이렇게 네. 자꾸 져버릴까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러면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늘사봉공을 다하는 아베를 위해서. 근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요. 트럼프가 만약에 쥐소미아 문제나 이런 거에서 뭐 자기는 뭐 못마땅하게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의 판단력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 자 디스미아 종료의 원인을 쭉 거슬러 오면 네. 아베의 뭐예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 수출 규제부터 한번 우리가 쭉 따져보면은 그거를 트럼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너무 화가 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일단 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내일부터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처음 보도가 난 게 7월 1일이었어요. 아, 그리고 7월 2일부터 네네네. 사실 7월 2일 날 반도체하고 뭐 3개 핵심 소재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언제부터 배제하겠다 이렇게 네네. 말했어요. 7월 2일 날. 그 산케이는 7월 1일 날. 바로 그 전날 뭐가 있었죠? 6월 30일 날. 그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있었잖아요. G20 판문점. 지나고. 네, 판문점. 판문점에서 에서 만나요. 정상 간의 예. 모임이었잖아요. 그럼 바로 그 전에는 오사카에서 G20 G20. 맞아요. 행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G20 행사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판문점으로 와서 완전 그 김정은 드라마틱했어요. 만나고 정말 세계 그렇죠. 이벤트였죠. 정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맞아요. 판문점 그 분단선을 넘어갔고 이 역사에 남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G20의 정부가 성과 이런 거 다 묻혔잖아요. 그 뉴스에. 마음을 뽑았대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사람들 많이 모인다 하면 맨날 싸우잖아. 이번에 G7에 와서 맨날 싸우고. 우리 협정 파기하겠어. 뭐 그러니까 막 그런 네. 얘기만 하고 전혀 이렇게 단체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란 자유로운 말이에요. 영혼의 자유로운 존재. 영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그렇죠. 카메라를 받아야 네. 되는데 이게 분산되니까. 둘이 만나는 거 좋아하지 여럿이 단체 미팅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고. 근데 이 사람이 G20 가기 전에 진짜 자기가 그 심혈을 기해서 준비한 게 바로 김정은 형과 그렇죠. 예. 친서 주고받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트위터로 만나게 됐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거 계속 알려졌지만 알려주고. 뒤에 알려진 걸로는 이제 계속 편지를 편지 주고받으면서 주고받고 조율을 했다. 하면서 이거를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숙성시키고 지금도 간간히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아름다운 그렇죠. 진서. 네? 도대체 그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 진서는 무슨 내용인지. 네. 크고 아름다운 진서를 그것 좀 받았다. 취재 좀 해주세요. 아름다운 진서. 그래서 이게 필체가 좋다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이제 친서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멋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니까 너무 맨날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는 친서 받았다 그게 그러잖아요. 그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일본이 참 치졸해요. 진짜 남의 잔치에 세계의 잔치에 죄를 뿌리고. 그래서 그 그랬겠죠. 과정을 보면 이 양반은 G20에 있었지만 생각은 여기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6월 30일 날 만나면서 자기는 한 건 한 거예요. 내년 대선을 위해서 하나씩 쌓아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산케이에 보도 나오고 그 다음 날 일본이 한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분이 좋을 거야 나쁠 거예요. 기분 괜찮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게요? 아베가 왜 이 시점에 한국을 저렇게 칠까? 저거는 한국을 문재인 대통령을 치는 건가 나를 치는 건가? 그럴 수 있네. 아베도 또 앞서서 꽁한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G20에서 사실 그렇죠. 역으로 하면 우리가 아베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베는 사실 아베 입장도 이해가 돼요. 네. 자기 G20이라 하는 게 뭐예요? 7월 달에 7월 21일인가요?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그때 아베도 정말 불안했거든요.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외교적 성과로 참의원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공을 다 맞아요. 특히 네. 트럼프한테는 얼마나 공을 했어요, 자기가.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악수하려고 하는데 그냥 패스해버리는 장면이 다 드러나고 또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는 미일 동맹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요. 그 뭔가 이렇게 좀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결정타를 낸 거죠. 자기한테 한마디도 없이 한국에 건너가더니 판문점에서 그런 좀 엄청난 세계 이벤트를 세계 이벤트를 벌이고. 만들었으니 아베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일본 언론이 뭐라 했냐면 모기장 밖의 모기 신세로 전락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모기장 맞아요. 바깥의 모기 신세는 뭐예요? 진짜. 그치.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근데 더 웃기는 그날 일본 외교를 책임지는 고노다로는 6월 30일 당일날 그걸 모른 채로 뭐를 했냐면 자기 트위터 팔로워들하고 다로를 찾아라. 그러니까 G20 때 이렇게 찍은 사진들 올려놓고 자기가 거기 어디 있는지
원리를 찾아라, 예, 밀리를 찾아라, 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미디였죠. 아휴, 거기 그러니까- 모기장 안에 모기 시세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어요. 아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한 그 수출 규제가 사실은 네. 작년 말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 예, 이후에 네, 강제징용.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장관이 사실 강경파거든요. 그 사람 중심으로 쭉 카드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시점에 터뜨릴 거라는 그 사인은 아베가 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 시점에 그걸 했느냐? 그러면 그 아베의 그런 행위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와, 이건 나를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남은희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소미아 하기 이후에 일본에 굉장한 로비가 있었지만 어쨌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던 이유는 아베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경고적인 사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 들고 못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드러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고 그렇죠. 할 수 네, 있죠. 네. 그런데 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황 이후에 네. 한 20일간 침묵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7월 19일 날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해 줄 수 없겠냐고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네네네. 한국과 일본 양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자기가 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은 앞부분만 잡고 한국과 일본의 요청이 있어야 관여한다. 네, 그건 관여 안 하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미국이 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다. 이런 얘기로 계속 쏟아냈죠.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요청이 있으면이란 얘기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예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이지만 미국이 큰형처럼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관여하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붙이는 거인데 네. 우리 언론들은 자꾸 이제 안 되는 쪽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놓친 지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바로 3일 후에 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스틸러 에리라고 국무부 이 동아태 차관보로 이제 새로 임명된 분이 한 번 이렇게 돌았어요. 네. 일본 와서 이렇게 우리 쪽 김현종 이제 이차장이 먼저 가서 이제 쭉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일본에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이런자에 이제 거절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잘 봤겠죠. 아, 국무부 정도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볼턴 카드였어요. 존 볼턴, 우리는 존 볼턴이라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국내 정서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회방꾼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존 볼턴 카드는 아주 기가 막힌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거부할 수 없는 카드예요. 아, 그래요? 존 볼턴은 여태까지 일본을 대변해서 워싱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북미 회담 이런 거였어.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2017년 4월에 존 볼턴이 일본을 대변해서 요구 조건을 높이는 바람에 허들이 높아지는 바람에 북한이 반발하고 그래갖고 사실은 중국 저기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 북중 간의 2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미움이 쌓인 거예요. 존 그렇죠. 볼턴에 대한 네. 그가 계속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의 일본의 얘기를 대변하는 대변인이고 일본이 볼 때는 존 볼턴은 트럼프와 워싱턴의 주류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중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친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사람을 딱 보내는 그 사람을 보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마라. 그걸 분명히 전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수출 규제 이후 첫 기사에 그런 얘기 쭉 썼는데 두 번째가 일본 자위대여 호르무즈 해협의
그 왜 친구연합, 호송연합 있잖아요. 네. 거기 같이 갑시다. 어. 근데 존 볼턴은 바로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존 볼턴은 이 동북아 문제보다도 사실은 중동 문제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란 문제. 이 사람은 이 유태인이잖아요. 네.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또 밀접한 이스라엘이 이해관계하고 또 아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로 그런 점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존 볼턴 그야말로 신의 한 입장에서 수였네요. 그렇죠. 존 볼턴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여기서 싸우고 그러면 자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호위연합에 자위대도 끌고 가야 되고 한국 해군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자기한테는 중요한 미션이었죠. 그걸 트럼프는 또 그걸 하는 게 고단수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소미아 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판을 다 꿰뚫고 그렇죠.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냈는데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주체가 뭐냐면 스가 요시히데 이 사람이 네. 사실은 일본의 우리가 총리를 아베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아베죠. 아베인데 근데 그 양반은 좀 허상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실세는 네. 사실은 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복잡한 상황에 되면 이 감당이 안 된대요. 경제 문제를 겪고 그러면 이게 감당이 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뒤에서 다 그거 하고 이 상황을 몰고 가는 게 스가 요시히데. 그래서 혹자는 그 사람을 당중왕이다. 일본의 당중왕, 북한의 당중왕이란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당중왕, 실세 아니 그림자 총리 이런 표현들을 써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의 최순실인가? 그러네. 사실은 최순실은 이제 아베가 권력 바깥에서 이 사람은 권력 내부니까. 누구하고 나 자꾸 이렇게 비슷하다. 네. 굉장히 기시감이 들더니. 막후에 이제 실세인데 이 사람이 다 반응을 해요. 그 당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존 볼턴이 요구한 그 호르무즈 해협 그거에 대해서도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색 관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일본이 과거에 뭐 한국으로부터 이 역사 문제 저거 할 때 미국은 왜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그러냐. 미국은 빠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기분 안 좋죠. 나쁘죠. 네. 나쁘잖아요. 네. 아니 이 처음 시작도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한 20일간 참아주고 정말 일본에 거부할 수 없는 존 볼턴이라는 아주 나름의 신의 한 수를 딱 보냈는데도 아주 이런 지하에 거부하고 그렇죠. 면박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그때 이 입장이 엄색했냐면은 7월 30일 날 그 백악관에서 미국 고위 관리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해. 기자 설명.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우리가 막후에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일종의 휴전협정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를 체결하자.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체결하자고 제안도 했었다라는 기사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7월 30일자 로이터, 7월 30일자 아사히에 다 보도가 됐어.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 미국이 뭔가 마크에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국내를 다 오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요. 미국은 뒷짐지고 있고 일본 편들고 있고 미국이 뭐 한국 편들 이유가 있네. 온갖 헛소리들을 그렇죠.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 전혀 아닌 거예요. 했는데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지. 근데 그 시점이 뭐냐면 일본이 이미 다 거부한 시점에 미국이 그런 얘기를 왜 그랬느냐. 한국한테 미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최근에 기사에 나왔어요. 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데 우리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이런 거에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끝났는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에 그러니까 국내 언론만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전했지. 사실은 그 국제 뉴스나 이런 걸 면밀히 살펴보면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중재자 역할도 했었음에도 했죠. 불구하고 네. 이게 또 이제 보도까지 다 됐는데, 다 보도가 다 예, 됐죠. 우리나라 국내 언론만 이렇게 이제 일부 국무부와 국방부의 부정적인 의견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이런 어떤 내분을 좀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일으키는. 국내 일부 언론들이 자기들 네. 입맛에만 맞는 얘기들을 취사 선택한 게 한두 번이 아닌 거고. 근데 그쵸. 이번에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균형 감각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히 신문만 해도 네. 열심히 균형 잡힌 보도를 해요. 최근에만도 또 기사를 냈어요. 네. 사실 미국이 역할을 안 한 게 아니다. 역할을 중재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왜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까? 이런 기사 나와요. 그래서 일본 쪽에 나온 얘기가 이게 또 이제 트럼프 입장은 더 기분 나쁜 얘기인데 아니 그때 트럼프가 한일 양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개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의지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들이 공을 또 했다. 다시 트럼프에게. 트럼프한테 공을 또 책임을 떠넘겨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 외교라인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노다루가 날라갈지 그러니까요.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사람도 별로 실세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일본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어떤 우리 중심의 막말을 우리 네. 입장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거고 네. 뭐 그냥 막 공을 던지는 거고 네. 마치 시한폭탄을 돌리듯이 이리로 돌리고 네, 저리로 네. 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근데 그 어쨌건 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살펴야 돼. 근데 얼마나 국무부나 국방부에 로비를 했으면 그래요.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로비도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실무자로서의 짜증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수출 규제 때는 그냥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지소미아는 깊이 개입을 했잖아요. 네. 한국을 자꾸 설득하려고. 네. 응? 이거는 막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희나 이제 바깥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는 한번 연기를 해주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또 있어요. 그 과정이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했다라고 설명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8.15 때 상당히 예상보다 톤을 낮춰서 일본에 그렇죠. 대화를 제의했고 또 김영주 차장이 나중에 얘기한 거 보면 사람도 보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일본에서 조금 그 뒤로 물러나지만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그 태도로부터 우리가 어떤 국가적 자존감이 훼손된다는 느낌이 나왔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쁜 그런 상황, 자존심. 이게 사실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라는 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국가로서의 자존심. 그렇죠. 물론 그거는 사실은 끝이죠, 사실은. 아니, 그건 사람 관계든 국가든 그렇죠. 기본이에요. 거기에 무슨 네. 경제적으로 누가 더 잘 사는 힘이 더 있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존심, 자존감, 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이 존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적인 건데 지금 청와대 얘기는 그 자존감의 어떤 훼손을 느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명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한 협의를 우리는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 물론 외교부에서도 했고 하겠지만은 주로 한 채널이 그쪽이 아니라 청와대 NSC 안보실과 백악관 안보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채널이 중요한 다른 거예요. 채널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들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우리 이번에 결정을 외교부에서 결정했어요?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결정했잖아요. 발표를 청와대에서 했어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그야말로 여전히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죠. 내려가는 거예요. 안보실 안보실에서 발표됐고 설명도 브리핑도 다 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백악관 NSC 간에 9번의 협의가 있었다라고. 9번의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다 전달을 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다 대통령한테 보고됐을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 국무부나 국방부의 실무자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투트랙 뭐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다이렉트 나 이제 그분이 이런 그런 거 나 그렇지. 다 알아. 네. 뭐 탑다운, 투트랙. 그러니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그렇죠. 애플은 자기한테 전화했는데 삼성은 전화 안 했다. 삼성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무부나 국방부 라인을 또 그것대로 돌리고 그렇죠. 또 이제 청와대와 또 NS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인은 또 그 라인대로 그렇죠. 돌렸군요. 근데 그게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쪽을 좀 오래 취재를 해보다 보면 과거 사례들이 이런 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 6.15 선언하고 그럴 때 그 뭐 미국 내에서 뭐 무슨 익명의 고위 관계 어쩌고 하면서 뭐 한미 동맹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말 많았을 때 거의 제가 무너지는 관계예요, 네, 진짜. 우리 정부 핵심 네. 고위급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참 그거는 그냥 그런 정보는 공유하는 선이 딱 한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간에서 그 밑에서 한 몇 사람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지 이게 실무단위까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실무단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기분도 나쁘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다른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 설명한 흐름으로 보면 NC 간에 업차례 협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바로 그 채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사이, 그러니까 한미 사이에 외교 그러니까 관례라든지 그 특수성을 모르면은 사실 되게 그렇지. 잘못 읽기가 쉬운 거예요. 잘못 읽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설명을 들었으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관행들, 과거의 관행들을 또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2000년부터 그렇지. 출입한 기자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한미 갈등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갈등 상황인 경우도 있지만 또 겉으로 드러난 것과 이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네. 취재원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아니 근데 실무전에서 이번 같은 가서 경우는 진짜. 이거를 이제 아까 그 양반이 그 청와대 2차장 네. 그 양반 다 얘기를 했어. 공개적으로 그래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 해내는 거죠. 여기서 해석을 못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아까 그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을 즐길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굉장히 정확한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판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지점도 네. 우리 언론이 많이 놓쳤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우리 2차장 네, 김현종 2차장. 김현종 차장 이 발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요거는 우리가 지금 비소미아 종료 이렇게 해서 한미 관계가 약화되는 게 아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미 관계를 더 그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워딩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 부합하는 그 정책을 펴면서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요즘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갈 때마다 미일 동맹을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꼭 끝에 뭐라고 하냐면 미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렇죠. 그거 왜 안 사? 더 많이 사. 아니, 이게 이번에도 사실 이제 한미 간에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방위비 분담은 사실은 그냥 들어가는 돈인데 네. 우리가 착안하는 거는 그보다도 김현종 차장 얘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예.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일본이 요번에 드러난 거는 일본이 마음 먹으면 우리 경제를 흔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흔들 수도 있다. 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어. 거예요. 근데 지소미아에서 드러난 가장 큰 정보 격차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휴전선 근처에서 감청할 수 있는 거랄지 이런 거는 우리가 빠르고 네. 또 하나 휴민트 탈북자나 뭐 이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통한 어떤 인적 정보는 우리가 월등하죠. 네. 근데 일본은 뭐가 있어요? 정찰 위성. 물론 그거 정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국내에서 알려진 실상보다 일본 정찰 위성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한 뭐 6개인가를 뭐 상공에서 돌리고 그런 거 손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일본하고 그런 정보 교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정찰 위성을 가져야겠다. 저궤도 위성. 저궤도 정찰 위성이라는 이제 한 지점에 딱 서갖고 이렇게 24시간 관찰하고 이런 것도 우리도 위성은 있지만 그거는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군사적인 용도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안보를 강화한. 우리 안보를 강화하려면 뭐겠어요? 미국으로도 도움을 받아야겠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무기도 수입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뭐 무기를 사주기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그렇죠. 있죠. 아니,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게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그 보수 언론을 통해서 갖게 되는 오해의 지점. 그렇죠. 한미 동맹이 악화되었다. 네. 이것보다는 오히려 한미 간의 이제 투트랙 채널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돈독한 신뢰 관계가 구축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그렇죠. 보면 트럼프 관점에서 보면 전혀 나쁜 판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떤 국방부라든지 뭐 국무부 어떤 실무선에서 나온 발언일 뿐 트럼프는 그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이 면밀히 살펴보면 다 이미 미국의 역할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라는 의사표시한 거지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이 남았어. 그럼 미국 이제 국무부나 국방부가 우리만 탓할 게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되겠어? 일본을 설득해야 그렇죠. 돼. 그래서 해리 해리스 대사를 우리 외교부에서 초청했잖아요. 아니 한미 간의 얘기가 다 됐는데 왜 자꾸 워싱턴에서 우리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얘기 다 됐다. 무슨 누구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했겠어요. 아니 정상 간의 얘기가 됐는데 왜 밑에 자꾸 뭐냐? 그런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발언이 달라졌어. 미국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그 다음 날도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는 뭐 실망했다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나왔어. 일본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럼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꼭 말해줘야 하나 진짜 이 인간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미국은 네. 3개월 우리 종료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3개월 동안 풀면 돼. 그러면 뭘 했어요?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풀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8.15 성명을 이제 발표하면서부터도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열린 태도로 열려 언제든지 그 협상하고 이 문제를 굉장히 음. 발전적으로 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다 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이 열쇠는 이제 일본이 쥐고 있는 거고 일본이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그 뭐랄까 이게 정말 아까 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많은 분들이 넘어가서 미국이 일본이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버리고 그렇지. 돌아올 수 있는 어느 지점에서 돌아올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지 국내 언론이 쏟아내는 뉴스와 정말 다른 뉴스 정말 제대로 된 뉴스 우리가 시사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도 몇 차례 기사를 쓰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좀 진행이 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무역 규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일본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는 뭐 대법원 뭐 판결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겨냥한 게 누구냐?
이제 이 산업계에서 나오는 거는 삼성을 겨냥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삼성. 왜 그러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그렇죠. 이제 더 켜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대단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반도체 맞아요. 분야는 다 지고 있잖아요. 뭐 메모리 반도체도 거의 70% 이상의 걸 갖고 있고 또 낸드 플래시라고 이제 저장용 반도체도 지금 네.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이제 비메모리 분야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좀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 해서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는 도시바가 가지고 있다가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쪽이 아마 상당히 피해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바가 다시 그거를 찾아오고 싶어 한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뭐 마크론이라는 회사하고 또 손을 잡고 뭐 투자를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을 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네. 이런 게 이제 산업계에서 돌고 있는 얘기예요. 또 그쪽 시나리오고요. 예, 예.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저 일본 쪽에 이제 취재원이나 이런 쪽에 들은 얘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도 알려져 있던 얘기처럼 이걸 실행한 강경파가 아까 스가 요시데라는 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반한적인 사람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강경파예요. 네. 그 타계한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국을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보는 식인지 모르겠다. 깔보냐.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 대법원 판결, 뭐 그 이전에 이제 뭐 스가 요시히데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이제 그 당시 이 한일 간의 채널일 때 일본 마쿠 채널이었어요. 그런 거기도 있겠죠. 중요한 사건마다 있는 다 있는 분이군요. 사람이에요. 네, 그 진짜 사람이 그림자 핵심인데, 총리네요. 네.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한번 줘야 되겠다. 혼을 좀 한번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타격을 줘서 내년에 우리 총선도까지 겨냥해서 그래서 뭐 정권 교체가 가능하면 좋고 뭐 고립시키면 좋고 네. 뭐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게 이제 국내 일부의 또 세력들과 뭐 연계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딱 치고 나왔을 때 갑자기 준비된 것처럼 막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쪽보다는 얻어맞은 쪽을 비난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그 두 얘기에서 포인트가 똑같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급소를 친다, 확대하지 않는다, 민간 교류까지 확대하지 않고 안보 문제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본이 딱 그걸 할 때 처음에 잡았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한쪽은 삼성, 한쪽은 현 정부 얘기 다 타켓을 하면서 그 일본의 그 전략은 공통돼서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이게 한일 관계 전반까지 이렇게 확대되라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촛불 시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촛불 시민들의 이 불매운동 이런 건 자발적인 반격을 가해버린 네,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일본에서 생각할 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 치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치고 이게 완전 정말 이렇게 또 불같이 일어나버린 거죠. 문재인 정부 또 지지율 떨어지는 거, 경제가 또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고, 또 조중동 뭐 이런 쪽 세력들이 워낙 또 이렇게 저거 NT고, 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치면은 무너지지 않은 거죠, 쉽게. 넘어갈 것 같아. 네. 맨날 그리고 또 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의 그 기사들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것만 네, 보면은 정말 착각하기 딱 좋게 이렇게 편집돼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네. 딱 벌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말부터 일본 내에 이제 강경파, 온건파가 이제 자기들 나라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참여선거 이후에 이제 8월 2일 날 내각 결정이 되니까 네. 일단 일본은 이 약간 과거 대본형 그런 시스템이죠. 한번 결정하면 밑에서 불만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재계는 지금 다 이제 거의 이제 불만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용암이에요, 용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경제 전쟁을 건다면서 거의 자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해를 우리가 피해받는 건 아직 나온 게 없어. 아유, 그러니까요. 일본의 소재품 산업들은 지금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간을 끌면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삼성은 작년 말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이 대체지를 불화수소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다 준비를 위해서. 해온 거예요. 불화수소 같은 경우 일본이 발표하는 그날 중국 예, 최근에 네, 그런 그래서 기사가 그 나와서 결론은 예, 통과를 끝났다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나 웃기는 거죠, 사실은. 우리 정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금년 쪽도 알고 있어서, 김상조 그때 지금 실장이, 네. 일본이 좀 발표한 거에 그래서 우리 산업계 리스트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예상에서 1번, 2번, 3번을 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리께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왜 우리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예상하고서 서로 맞아요.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더 끌고 갈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렇죠. 너무 많은 말을 맞아요. 국민들이 지지율이 거의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일본이 바라는 건 뭐였냐? 문재인 정부가 특사를 보내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1+1 안을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업도 좀 나오고 또 65년 한일협정으로 이제 들어온 돈을 가지고 포항제철이나 이런 쪽은 그걸 했으니까 네. 거기서 자금을 출원해서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자금을 주자라고 하니까 일본이 그거 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조차도 이거 원칙이 어긋난다라는 비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원하는 거는 거기에 한국 정부도 들어와서 해결하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본 속 빠지는 거예요. 판 깨자는 얘기예요. 65년 한일 65년 한일 청국견 협상 자체에서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합법적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난리를 치는데 1+1+ 여기 한국 정부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일본의 입장을 공고화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왜 싸웠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일본은 그렇게 해주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이제 총리께서 이제 일본에 특파원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통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분이 특사로 와서 1+1+ 한국 정부 안을 제안해 주기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아유.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이제 일본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하는 순간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딱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사제 특사단을 보냈다라고 딱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사태 등장 이후 참 묘한 걸 보는데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나 이런 소위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자꾸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일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들인데 그 준비가 어마어마했을 거고 우리는 상대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반대로 현재 일본에서 있는 한국 전문가나 또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이번에 한국이 물러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본 상황이 아베는 그냥 일본 넷 우익의 대장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수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일본 국민들이 다 그렇게 거기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일본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언론도 다 장악하고 숨통이 없는 거야. 근데 일본 사회는 늘 어떤 변화를 할 때 내부에서 동력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끝까지 해서 한국으로부터 충격이 오면 자기들이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숨 막히겠다. 숨 막힌 거죠. 근데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되니까 아유. 딱 벌써 일본에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본 야당 대표가 고노다로 외상이 한국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상황이 이치고 물러나라. 그렇죠. 이 발언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숨구멍을 여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치면서 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남문희 기자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뉴스 속 뉴스 정말 이게 심층 분석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돌아가는 판이 그렇죠.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문희 기자님이 오시면 큰 판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왜곡된 어떤 그 시선들을 좀 바로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중심. 시사인의 중심, 뉴스의 중심, 남문희 기자와 함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일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 또 지소미아 그 파기와 관련해서 잘못된 어떤 정보들, 그리고 그런 어떤 불필요한 뉴스들 속에서 갖게 되는 불안감은 좀 이제 떨쳐버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한일 그 무역 도발과 관련해서 유튜브나 네. 요즘 사람들이 이제 네티즌들이 막 올리잖아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1919년 그때는 뭐 졌지만 2019년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라는 게 네. 그게 뭐 어떤 것들을 승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2019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까 그 일본의 어떤 그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를 1919년에 네. 그 시점에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2019년입니다. 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게 쉽지 않을 거고 그전에는 굉장히 열등감이나 패배감이 있었다면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그렇죠. 우리에게 예, 예. 일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그런 겁니다. 어쨌건 뭐 그 묘한 감정과 기류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털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부추기거든요. 네. 불필요한 뉴스라든지 이런 그 사실 왜곡을 통해서 감정들을 불필요 나가는데요. 그 미래 세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가장 가까이에 네. 있는 좋은 관계로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진통은 또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시사인의 그 시사인사 여러분 좀 꼼꼼히 들어보시고 남문희 기자의 어떤 브리핑을 잘 분석해서 들으신다면 훨씬 더 이 문제가 명쾌하게 풀릴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밑줄 긋는 건 지면이 최고예요. 그래서 시사인을 구독하시면서 밑줄 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시사인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뉴스, 차별된 기사, 이건 정말 시사인만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남문희 기자님 그리고 김현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알람 이런 거는 기본 아닐까요?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아...